자, 그 279페이지 펴보세요. 279페이지요. 자, 거기 평민세 성장 과정인데 그거 좀 잠깐 하기 전에 앞에 좀 했던 거 잘못된 게 좀 있어갖고 좀 수정할게요. 그 278페이지 보면 표 내용 중에 그 아사드위 계층인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좀 틀린 것 같긴 한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거 아시드위 계층 아니냐 해가지고 근데 맞아요, 아시드위예요. 예, 그래서 아시드위도 곤치세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아시드위 이렇게 곤치시고요. 또 이제 물어본 것 중에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네 개 그 민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개의 민회가 다 입법권이나 그 관리 선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가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백인회와 이제 평민회에 관해서 백인회가 중심 기구였대. 오늘 국회 정도 보시면 되고요. 평민회는 지방의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평민회 옮길 때 백인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백인회가 계속 있는데 힘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입법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출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가는 입법이나 관리 선출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방의회에서 통과되는 거 있죠. 뭐 조례나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출에도 좀 높은 정무관이 아니라 낮은 정무관 이렇게 이제 뒤바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평민 세력의 성장 과정 이제 볼게요. 자, 평민권의 확대 과정은 BC 5세기에서 이제 BC 6세기 한 3세기 정도 이런 세력인데 배경은 이탈리아가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평민들의 어떤 경제적 군사적 역할이 증대됐다는 거.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 통일하는 과정에서 기병보다 중장 보병층의 어떤 비중이 강해졌고 그래서 그때 종전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그 자신의 정치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평민들이 그 피를 흘렸으니까 우리도 정치적 권리 달라 하면 대립하면서 결국에는 평민권이 이제 신장에 갔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귀족과 평민권의 확대 내용은 이탈리아 반도 통일기와 거의 일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호민관의 설치, 그다음 평민의 설치, 그다음 시위포법, 그다음에 니키니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 이런 법도 있는데 이 법의 순서들 시기들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기원전 뭐 494년부터 해서 호르테시우스법 해갖고 기원전 287년 이렇게 있고 법의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정을 보죠. 가정을 일단은 호민관의 설치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 성상사건이죠. 성상사건. 그래서 이 성상사건은 그 다음에 귀족들이 정치적 권리를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평민들이 거기 로마 옆에 있는 선산이라는 게 있어요. 성소원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죠. 네, 스트라이크에서 만약에 우리 의견을 안 들어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또 독립국가 만들겠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이제 물러나서 호민관을 만들어주고 좀 있다가 평민회도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제 주역은 성상사건 같이 이게 스트라이크하는 그 태역 같은 것들은 그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 성상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 사건만 이제 중요시 여기는 거죠. 요걸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뭐 2차 성상사건도 있고 그런데 요런 것들은 거기까지는 공부할 필요 없고 요것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파악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평민회가 설치되고 평민회 나중에 부족해서 확대 개편되죠. 여기에다 더 추가하자면 앞에서 인민회 있죠. 인민회가 뭘로 개편되죠? 테이프스 인민회로 개편돼요. 그래서 종전에 귀족 중심 인민회에서 테이프스 인민회가 개편되면서 평민 중심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위포법이 제정되죠. 이게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데 그래서 이제 평민대와 성문법 요구를 반영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위법의 의미가 뭐냐? 예전에는 간습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간습법이라는 것은 법 운영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귀족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문법, 시민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건 로마 시내 안에 이제 동판에다가 이런 12가지 내용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강금, 매매 또는 노동을 시킬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끔찍하죠. 아동학대법에 속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있어갖고 뭐 시체는 시내에 매장을 하장할 수 없다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법이 뭐 그렇다고 해서 선진적인 법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귀족의 어떤가 평민의 통혼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아까처럼 귀족들의 그런 행포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코에 고는 코골이고 귀에 고는 귀골인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자의적인 법을 해석을 견제를 했고 평민권을 옹호했다. 그렇지만 앞에 말한 것처럼 귀족의 우월성을 인정했고 그러나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지시켰고 가부장적 권한을 무제한 보장했다.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니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법이에요. 자, 이 니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법은 미국은 뭐 법을 만드는 사람 이름에 따라서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김영란법이다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죠. 마찬가지로 이 니키니우스와 섹스티우스법은 누가 만든 거야? 니키니우스하고 섹스티누스가 만든 법이야. 그래서 이제 갖다 붙였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집정관 한 명을 부연 평민층을 선출되고, 그래서 이제 평민도 원료원에 진출이 가능한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집정관뿐만 아니라 법무관, 재무관,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뭐냐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노마의 정무직은 공무원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유한 평민들만 들어가. 그래서 실제로 이때 평민들은 부유한 평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하고 결합되죠? 종주의 파트리케와 결합돼갖고 새로운 노비네스 계층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귀족의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자영농을 보호하고 정무직 관제를 개방한다.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 법의 주요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귀족의 대토지 소유 제한에 대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약간 그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 당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원래 BC 2세기 때 만들어진 법인데 요 내용이 들어갔다는 설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건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호르테시우스법 있죠. 이 호르테시우스법도 누가 만들었어요? 호르테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평민의 결의를 원론의 승인 없이도 국법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는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족과 평민의 법률상 동등화를 이루어지고 권력도 백인에서 뭘로 넘어갔다? 평민에 넘어갔다. 그 계기로. 자, 그래서 이제 그 노마법은 이제 중요성이 여기 나오는데 노마법은 뭘 형평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평민 상관없이 이후부터는 형평성, 누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것들 되게 강조한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카놀라니아법 같은 경우는 귀족과 평민과 결혼을 금지시키는 그러니까 시법법에 있는 내용을 또 확인시켜주는 법도 있고 호구리아법도 있고 평민의 신간지 개방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라리우스법이 있어요. 뭐 사형온도를 받았을 때 평민이 캐트리아 그러니까 백인의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법 등등이 있는데 그 법까지 다 외울 필요 없죠. 그 법까지 다 외우면 머리가 빠개지니까 뭐만 외워두시면 되면 12포법, 니키니우스 섹스티우스법, 호르테시우스법 이 세 가지는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그리고 니키니우스법과 그다음에 호르테시우스법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 법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189페이지 보세요. 자, 7번 문제 볼까? 7번 문제. 자, 거기 보면 가의 전쟁의 배경을 써보고, 가전쟁 이후에, 나타난 농업경영 방식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밑줄쯤 평민권, 관련된 법령 내용 두 가지만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건 뒤에 이제 설명할 부분까지 있는데, 가에 들어갈 그 전쟁의 배경이 뭘까요? 가는. 카르타고 전쟁을 보는 게 뭐죠?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배경을 쓰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 농업경영 방식의 특징은 뭐죠? 라티푼디움 특징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법 내용은 12포법, 니키니우스법,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호르테시우스법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갖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예전에 교과서에서는 평민권 성장과 관련돼 갖고 자세히 설명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세계사 교과서 보면 그 내용이 다 빠졌어. 그래서 이걸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니키노스법이나 호르테시법도 뭐 내용도 없고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계사 교과서는 예전에 7차 교과서 있죠. 오리지널 7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용이 충실하고. 특히 교학사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최근은 요즘에 세계사 교과서 내용들이 그 기타사가 비중이 강해지면서 같은 그 분량의 기타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서양사, 중국사의 중요한 부분들 다 빼빠졌더라고. 예, 안타깝게. 그래서 문제는 기타사 골랑 우리는 뭐예요? 한 번에 나올까 말까 한데, 우리가 이제 볼 그 세계사 책은 그 내용들이 별로 없으니까, 서양사, 세계사, 동양사는 없으니까, 예전에 그 7차 교과서 내용도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로. 그리고 여기 듣는 강의 분들 중에 그 세계사 교과서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서 거기, 그 밑에 거기에 보내달라고 메일 적어주신 분 있는데 그러면 안 보내줘요. 제가 다 안 보거든요. 그 밑에 댓글 달아놓으면 제가 수백 개 글을 올려요. 그 댓글 다 어떻게 보겠어요? 그냥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그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노마의 시민권 정책을 이제 볼게요. 노마의 시민권. 예전에 08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자, 노마가 그 세계제국 팽창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노마 제국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시민권 정책을 피정복민들에게 개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건 그리스와 다르죠. 예. 그리스는 뭐야? 그것을 제한을 놓죠. 그래서 이 그리스와 다른 정책들을 이제 펼쳤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또 오타도 있네. 예. 그리스 도시와 달리 시민 도시 빼고, 예. 그래서 그리스 도시와 달리 시민단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노마 팽창의 원인으로 제공했다. 그래갖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자, 시민권을 개나 소나 주면 별로 의미가 없죠. 이거는 다 시민권 갖고 있으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시민권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적절하게 뭐냐면 또 개방을 했어. 그래서 폐쇄적으로 적절하게 수를 유지한 것은 그 내부의 음직력을 강화시키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개방해서 다른 집단에게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자, 이 사람들 일단 피정복민이 있을 때는 시민권을 자기가 노마의 권력에, 노마 제국에 적극적 협력을 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시민권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충성하면 내가 노마 제국의 이동이 돼갖고 뭐죠? 통치자 위까지 올라갈 수 있죠. 높은 간직까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가지 이제 선택 중에, 혼란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냐? 노마한테 개길 것이냐? 노마에 협력해가지고, 노마의 권력 지배 구조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전자보다는 뭐죠? 후자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런 힘을 꺼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의 힘을. 그래서 노마 같은 경우는 노마의 중요한 간직들 올라갔던 사람들 보면 원래 노마 시민도 있지만 예전에 노마가 밑에 그 지배에 당했던 민족들 있죠. 그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시민권 얻어갖고 높은 간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그 노마의 황제들 중에 예전에 노마로부터 정복당한 시리아 계통의 왕제들이 들어와서 노마의 황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런 시민권 정책을 통해서 안으로의 응징력을 또 강화시키면서 그리고 밖으로부터 새로운 피를 계속 수요를 받아가지고 노마를 팽창해 나갔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마 시민권 정책이 뭐냐면 중요한 어떤 그 의미가 있죠. 이게 노마하고 이제 또 비슷한 나라가 또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비슷해요. 미국도 절저하게 시민권 정책을 하잖아. 미국 시민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미국 영주권 있잖아요. 미국 영주권 얻으려면 제일 빠른 길이 어디예요? 군대 갔다 오는 길이죠? 군대 몇 년 하면 노마 시민권 얻잖아요. 아니, 미국 시민권 얻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올라온 오바마 대통령이 예전에 누구 출신이었어요? 흑인 노예 출신이었잖아. 이런 식으로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미국하고 노마 제국이 거의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스타워즈 아시죠? 스타워즈. 저도 스타워즈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워즈는 저기 모델로 하냐면 노마 제국을 모델로 한 거야.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제국이 발전 과정이. 근데 노마 제국은 또 뭐와 비슷하죠? 미국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타워즈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정치 상황, 사회 상황을 이제 뭐냐면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그리고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적이고 내부적인 어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자, 그럼 노마 시민권을 이제 볼게요. 노마 시민권도 이게 또 세 단계로 나눠요. 얘네들이. 그래서 노마 시민권 있어. 이거 완벽한 노마 시민권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그 노마 시민권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피정부에게 부여한 시민권이 또 뭐냐면 라틴 시민권이 있고, 그 다음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 있어요. 예, 라틴 시민권은 뭐냐면 원래 초창기 때는 라틴 지역, 그러니까 노마인들하고 원래 노마인들하고 같은 민족들 있죠. 라틴족들에게 부여한 그 시민권인데 이것이 확대다. 그래갖고 라틴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치도시, 시민도시, 그 제국이 확대돼 가면서 이제 에스파냐, 아프리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라틴 시민권은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전에 그 전 단계의 시민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 미국식으로 따지면 영주권 이렇게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라틴 시민권의 권한이 뭐냐?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한이 뭐냐? 자, 이거는 통상권, 통혼권, 그 다음에 이거 통상권, 통혼권 노마인가 이제 통상할 수 있고 통혼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노마에 있을 경우에는 노마에 거주할 경우에는 테이프스 투표권을 가고 부분적인 어떤 투표권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노마의 장기 영주할 경우에 노마 시민권을 부여받는다. 그래갖고 이제 노마 시민권을 부여받고 노마 고급 정무관의 항소권, 신미 정무관과 가족들이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는 기회로서 이 라틴 시민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항소권도 있고 그 다음에 식민지 그 정부관이나 가족들이 노마에 많이 살거든요. 그다음 이주해서 살면 또 하는데 이건 피정복민들이죠. 피정복민들이 그 당시 상층 지배층들이 그 노마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 중에 그 노마에 거주해가지고 그 라틴 시민권 얻었다가 나중에 노마 시민권 이렇게 바꾸는 그런 계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 시민권은 칼라칼라 행제 때 별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칼라칼라 항제는 그 제정 시기 때 이제 항제인데 그 세베스 계통의 이제 시리아 계통의 항제인데 이 사람은 제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죠? 노마 시민권을 줘. 이제 개나 소나 다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라틴 시민권의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칼라칼라 항제가 왜 모든 사람에게 노마 시민권을 줬냐? 이거는 재정확보예요, 재정확보. 그래서 이제 노마 시민권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세금이 있어.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상속세하고 노예 해방세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노마 시민들만 부과하는 세금인데 이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뭐냐면 모든 제국에 있는 시민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준 거야. 그러면 이후부터는 노마 시민권의 정책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예.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민권이 뭐냐면 이탈리아 도시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노마는 여러 동맹 그 시민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도시들과 동맹을 맺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동맹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동맹들 안에는 그 나티움 지역을 제외하고 여러 민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뭐 남쪽에는 누가 살아요? 그 당시 그리스계 시민도시도 있고 북쪽에는 샴리아족이 있고 뭐 여러 족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줬던 시민권이 뭐냐면 이탈리아 동맹 도시 시민권이야. 그래서 이제 이들은 테이프스 참정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노마인에 대한 통상권과 통혼권이 있어.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공화정 말기에 들어가면 이탈리아 동맹시 전쟁을 통해서 이들도 뭘 주죠? 라틴 시민권과 그 다음 노마 시민권을 줘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노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을 통해서 노마가 팽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계속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의의를 이제 써보죠. 여기 의의가 빠졌네. 네, 지금 넣는다고 해서 계속 했는데 빠진 것 같은데 의의 이렇게 좀 추가해 주세요. 그래서 방가로 4번 의의.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했고,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영토 확대에 기여했고,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대립을 해소했다. 정복민과 피정복민 대립을 해소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네, 의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포에니 전쟁을 볼게요. 포에니 전쟁과 그로 인해 공화정 말기의 이제 변화를 볼게요. 자, 포에니 전쟁 이후부터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가서 지중해 영역을 이제 장악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에니 전쟁,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얘기할 것도 없네. 지금 얘기했네. 마케도니아. 그래서 서부 지중해 전쟁은 장악의 포에니 전쟁이 있고, 동부 지중해는 뭐죠? 그 세 번에 거쳐서 마케도니아 전쟁이 있어요. 1차, 2차, 3차 마케도니아 전쟁. 근데 뭐 마케도니아 전쟁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포에니 전쟁을 중심으로 이제 볼게요. 이 포에니 전쟁은 거의 이제 80년 동안 진행했던 전쟁이에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왜 포에니 전쟁을 하냐 하면 카르타고는 누가 세웠죠? 일단 카르타고는 페니키안 식민도시죠. 페니키안이 세웠던 거예요. 오늘날 거기 티니지 부근에 있는 그 페니키안 식민도시인데, 페니키아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 포에니라고 했어. 포에니 로마인들이. 그래서 이 전쟁을 뭐라고 해요? 포에니 전쟁이라고. 포에니 카르타고 싸웠다 해서. 그래서 원인은 뭐냐면 그 초창기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 왜냐면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통일 시기에는 카르타고와 영역이 그렇게 세력권이 겹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상호 존중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통일한 후에 로마가 이제 외부 팽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지중해, 그 서부 지중해를 장악했던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돼요. 여러 지점에서. 뭐 시칠리아 섬, 이베리아 반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를 거치고 있었던 거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터져 나온 것이 이제 어디냐면 1차 포에니 전쟁이 터져 나오는데, 1차 포에니 전쟁은 어디를 무대로 삼은 거죠? 먼저 1차 포에니 전쟁은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예. 그래서 시칠리아의 쟁탈전이야. 그래서 그때 시칠리아 지역에서는 그 그리스 식민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나나 시라쿠사 같은 서로 이제 싸웠는데, 메시나는 친카르타고 식민 도시야. 그리스 식민 도시고, 그다음 시라쿠스는 친로마 계통의 식민 도시야. 둘이 싸웠는데 그 도시에 각각 누가 개입한 거야? 그 당시 로마하고 카르타고 개입하면서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을 번지게 되는 거죠. 초기 때는 로마가 불리했어. 왜냐면 로마는 그때는 해군이 없었거든. 해군이.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 불리했지만 점점 이제 카르타고의 우세한 해군력을 보고 로마가 해군력을 더 증강시켜. 그래갖고 이제 격파를 이제 결국에는 시칠리아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칠리아에 뭘 설치하죠? 속주를 설치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로마가 팽창할 때는 속주나 이런 거에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동맹을 맺었어요. 각 개별 도시 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로마의 영역을 확대했는데, 속주라는 건 직접 통치하겠다는 거야. 로마가, 중앙정부가 갈릴 파견해서 통치를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로마는 중앙집권 국가 아니야. 초기 때는 어떤 국가였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도시 연맹 국가였어. 연맹 왕국식으로. 그것이 나중에 로마가 발전되면서 제정신으로 넘어가면서 뭘로 바뀐 거야? 중앙 집권적 국가로 이제 발전돼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직접 이제 통치하는 그 첫 번째 지역이 시칠리아 섬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정가를 파견하고 징세 첨부업자를 도입해서 이걸 이제 했고, 이때 이제 1차 때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섬, 사르디아, 코르시카를 그 당시 로마의 양도하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차 때 이제 보자. 2차 포에니 전쟁은 요때 이제 유명한 이제 누가 활동하죠? 하니발이 활동하죠. 이 하니발은 어디 식민장관이었냐면 그 스페인 아시죠? 스페인이 그 당시에 히스패니아라고 해갖고 그 당시 시칠리아의 식민지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관이었는데 거기에 군사를 양성해서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노마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노마를 시쫓고 다녔어. 그래서 초창기 때는 노마가 이제 졌죠. 그 대표적인 칸나 전투에서 이제 크게 패하는데, 그래서 그 하니발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누구야 알렉산더가 그 이소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물리쳤잖아요. 그럼 한 번의 전투를 딱 보고 그 주변에 뭐냐면 민족들이 곧바로 누구한테 줄을 쓴 거예요. 그 알렉산더에 줄을 쓰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붕괴했잖아. 그걸 이제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게서 칸네 전투는 여러 번 전투에서 우리가 이긴 걸 보면 그 당시 로마의 동맹 시들이 누구한테 줄을 설 것이다? 자기한테 줄을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칸네 전투나 여러 전투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동맹 시는 물론 북부 지역에 있는 몇 개 이제 원시 부족을 제외하고는 노마를 계속 지지를 해주고 노마의 여러 가지 물자들이나 이런 것들 계속 제공해줬어요. 군사들은 왜 그랬을까요? 뭐가 가지고 이게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기가 그 차지한 권력을 자기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노마 시민권 정책, 라틴 시민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등등을 통해서 뭐죠? 같이 공유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마라는 국가가 망하면 같이 공유했던 권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야. 이해관계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붕괴하지 않고 그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처럼 붕괴되지 않고 뭐죠? 노마를 통해서 굳건하게 똘똘 묻힌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니발이 강력한 부대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계속 보급선을 이어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특히 이제 파피루스라 같은 그 집정가는 독재가는 이제 뭐냐면 그 하니발 군대하고 직접 부닥치지 않아요. 피해 다녀 막. 피해 다니고 본대는 피해 다니고 그 보급선 다 끝나놓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을지문덕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니발 부대는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막 병력수나 뭐 여러 가지 보급 문제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이제 스킨피오 아프리카라는 노마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오히려 어딜 치죠? 카르타 본국을 쳐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그 하니발 군대 입고 급히 들어오면서 그 뭐냐면 자마에서 깨지게 되는 거예요. 자마 전투에서. 그래서 칸나 전투에서 깨졌던 전투가 이제 자마에서 또 깨지겠는데 자마 전투에서 이제 왜 깨지게 되냐면 거기에 원래 칸네 전투에서 이겼던 것이 뭐냐면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 그 누미디아 지역에 이제 뭐 기병대들이었어요. 근데 이 기병대들이 처음에는 그 하니발 편을 썼다가 정세가 노마 쪽 넘어가니까 누구 편을 쓴 거예요? 노마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깨져 버렸는데 이게 전략 전술 제가 관심이 많아고 칸나 전투 좀 얘기하려면 되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포에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결과 이제 2차 포에니 전쟁 결과 이제 서부 시중의 패권이 완전 노마한테 넘어가죠. 카르타가 이제 몰락을 해갖고 해외 영토 상실하고 군비를 축소하고 배상금 지불하고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이제 그 이남하고 교전할 때는 꼭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요? 노마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이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되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은 노마에서도 큰 타격이야. 왜 타격이 있냐면 이 그 하니발 군대가 시쪽을 다녔잖아. 노마 이탈리아 반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농토가 되게 파괴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돌아왔던 중장 보병층, 그러니까 자연 농민층들이 더 이상 이제 항폐한 토지를 보고 이제 재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대거 몰락을 하는 계기가 돼요. 자, 하여튼 3차 포에니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르타고가 계속 해상무역을 번성하니까 이들을 가만히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노마가 그 카르타고 남쪽에 누미디아라는 그 아프리카 국가가 있어. 충동질한 거죠. 너네 쳐라. 그러니까 이제 누미디아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카르타고가 이제 그 뭐냐면 노마한테 우리도 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허락을 해달라. 근데 노마가 거절한 거야. 근데 계속 공격해오죠. 그래서 자위권 차원에서 좀 몇 번 싸웠는데 이걸 가지고 노마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죠? 공격을 해온 거야. 그래갖고 카르타고가 대응했지만 이미 군사권 거의 상실됐으니까 노마한테 깨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카르타고가 점령당하고 그 당시 그 노마인들은 이 카르타고인들을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 어린애하고 이제 뭐냐면 그 여자들은 다 노예로 갖다 팔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에 있는 성벽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에 뭐냐 풀 한 폭이라도 자라서 안 된다고 거기에 소금을 다 뿌렸다고 그래요. 그 철저하게 멸망을 시켰어요. 카르타고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카르타고가 역사적으로 사라졌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카르타고가 막 싸우는 과정에서 또 하나의 전쟁을 또 시작했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마케도니아 전쟁이죠.
그래서 동부지중해 패권을 장악하는 마케도니아 전쟁을 시작해갖고 1차, 2차, 3차 마케도니아 이렇게 세 번에 거쳐서 전쟁을 해서 결국에 이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세라오쿠스 왕 전쟁, 그다음 마케도니아 전쟁, 그다음에 나중에 이집트도 점령하는 동부지중해 지역도 이제 장악하는 것도 이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전쟁들이 로마 제국의 팽창들이 로마에게 항상 이득만 줬냐? 아니죠. 이런 것들이 여러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걸 이제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내용을 보면 자영농민들이 몰락을 해. 그래서 이 자영농민은 어떤 사람들이 아시드이라는 계층이죠. 중장보병.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장보병의 근간이 됐던 자영농 계층들이 대거 몰락한다. 그 이유가 뭐냐? 장기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농사가 제대로 지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막 시조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항폐화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그 자기 토지를 누구한테 갖다 팔아. 또 돈 있는 사람한테 갖다 팔고 어디로 대고 올라오냐면 노마라든지 대도시로 다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무산자 계층은 떨어지게 돼. 이들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층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이들이 이제 군사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징집 같은 거 어떻게 해서 피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고. 왜 나름대로 경제력이 있으면 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빈민들이 로마에 유입되면서 어떻게 사회분란이 막 야기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농장이 형성돼요. 예, 라티풍디미아는. 자, 라티풍디아를 대농장을 형성했던 계층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예? 두 개 계층 있죠? 하나가 그 아시드 위에 있는 계층 에키티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비데스 계층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공유주를 무담 점유하고 불법으로 소농민 토지를 몰수하고, 그리고 쌍값으로 매입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예 노동을 바탕으로 대농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걸 라티풍디아인데, 그 노예 노동한 대농장들을 이제 왜 형성했냐? 자, 소작인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죠. 이 소작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군역을 담당해야 돼. 좀 약간 군역 담당하는 사람들 쓰기가 그렇죠. 근데 노예는 로마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려먹기 편하죠.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소작인을 일부 지역에는 콜로나투스 제도처럼 일부 소작을 등용해가지고 쓰는 농장 제도가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대부분 뭐죠? 라티푼디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라티푼디움에 재배한 재배한 농산물은 뭘까요? 곡물이 아니죠? 곡물이 뭐예요? 주식, 밀인데, 밀은 아시아 속주로부터 많은 값싼 밀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안 맞아. 그래서 상품성 작물을 재배해요. 올리브나 포도 같은 상품성 작물을 재배한다. 그래서 이 농법 개량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개량 농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정복 사업의 혜택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활발한 정복 사업을 했는데 피는 누가 흘렸어요? 일단 피는 아시드의 계층이 흘렸죠. 중장보호층. 근데 그 혜택은 누가 갖냐면 피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죠. 그래서 노비데스나 에키테스 그런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그 혜택을 받은 거죠. 상부 계층들이.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세력 확대되면서 그 당시 축적된 부를 신분을 가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대중 속의 정치 기반을 확립하고, 그 당시 대중들은 이제 프롤레타 계층으로 떨어졌던 사람이죠. 무상자 계층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양식을 주면서 뭐냐면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정치 동원할 때 동원하고, 그리고 대토지 소유를 경영하고 투자하고. 그러면 그 당시의 계층인 노비데스와 에키테스를 좀 볼게요. 노비데스 계층은 원로원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건 예전에 말했어요. BC 6세기 때 평민권이 성장할 때 이제 같이 이제 형성됐던 계층들이죠. 그 부유한 평민들이 구귀족 세력과 형성해서 만들어진 폐쇄적 배타적 집단으로 변질됐는데, 이들은 무역, 그 다음에 공공 토목사업, 그 다음에 그 청북, 금융업 이런 것들을 원래 종사했는데, 나중에 218년 그 칙령의 그 법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누가 대신하게 될까요? 이제 기사계급들이 대신하죠. 그 밑에 있는
그래서 기사계가 또 에키테스 계층인데 이들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징수청부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앞에 원로원이 못했던 것들 있죠. 금지된 것들. 무역이나 공공토목, 공사청, 금융을 같이 종사하게 돼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 보면 권력을 갖고 있다 보면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부정부패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뭐와 관련된 거죠? 돈이 되는 거죠, 돈이. 그래서 정경유착? 이런 거니까 이걸 끊기 위해서 이 원로원 계층 이런 것들 정경유착 끊기 위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야? 에키테스 계층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복 사업을 통해서 그 별종이나 기사계급, 에키테스 계층이 뭐냐면, 새로 많은 이득을 챙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노마 시대 계층 변화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노마 시대 때 계층인데, 여기 부유한 평민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부유한 평민. 근데 그 신흥세요. 부유한 평민이나 신흥세인데 노마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러면 부유한 평민이나 신흥계층들은 또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 갖고 BC 6세기에서 이제 3세기 때 평민권이 성장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계층은 뭐죠? 노비데스죠. 노비데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BC 3세기 이후부터 포에니 전쟁 이후에 공화정 말기 때 등장한 새로운 부각된 계층은 어떤 계층이죠? 에키테스죠. 에키테스. 그 다음에 제정시기에 넘어가죠. 제정시기 때 보면 또 등장한 신흥 귀족이 있어요. 이걸 신에키테스 계층이야. 똑같은 에키테스지만 이름 명칭은 에키테스지만 좀 질이 달라. 이 사람들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항제권하고 관련돼 있어. 항제 밑에 있는 관료들이나 군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신흥세력들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 로마의 부유한 계층들의 의미가 다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노비데스, 에키테스, 신에키테스 계층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보병이 쇠퇴하면서 자연농민을 기반으로 한 시민군이 약화되고 이것이 나중에 마리우스의 그런 군제 개혁에 반영돼서 마리우스는 이제 시민군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뭘 바탕으로 하죠? 용병을 한 거죠. 모병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전쟁에 나가면 그 자기가 먹을 거, 싸울 거, 무기, 갑옷 다 시민들이 마련했죠. 이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 그 마련한 게 아니다. 자비로 마련한 게 아니라 뭐 그런 능력도 없으니까 주로 이제 무산자 계층들 고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일자리 창출인데 식량도 주고 돈도 주고 월급도 줘. 그리고 퇴직 후에는 우리 식구도 연금도 줘요. 토지를 나눠주죠. 그러면 그 군인 입장 올 때는 국가보다는 이제 뭐에 충성해? 창군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자기한테 돈을 주잖아, 일단은. 예. 그러니까 공병에서 뭘로 바뀐 거야? 사병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이런 사병들을 데리고 무슨 정치가 일어나는 거야? 군인 정치가 등장하게 되고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큰 계기가 됐던 것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마리우스의 병제개혁 정책.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라코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된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로마가 멸망할 수 있다. 군사력 약화로. 그러면 군사력을 다시 재건하려면 누굴 재건해야 돼요? 자연농민층을 재건하려고 했죠. 근데 결국에는 실패했죠. 기득권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회가 혼란됐어. 그래갖고 이제 보면 그 당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사치가 유행되고 그 다음에 노예 반란들이 많아요. 그 당시 그 피정복민으로부터 노예들이 많이 유입되어 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노예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노예 반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독성에 보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과 에툴리아 반란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반란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죠.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검투사의 반란이에요. 검투사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갖고 그 로마 보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 경기장에 가서 이제 검투사들이 이제 경기를 하는데 뭐 검투사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맹수들과 싸우죠. 호랑이 뭐 그 사자들 그것도 막 굶긴 상태에서 싸우죠. 그래서 싸우면 죽느냐 사느냐 두 개밖에 없어요. 계속 살아남으면 영웅이 되는 거야. 인기가 치솟죠. 그렇지만 언젠가 죽잖아요. 검투사. 그래서 이런 것들 콜로세움의 경기장이 로마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로마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로마식 도시들을 곳곳에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똑같아. 로마를 그대로 이식해 왔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속주민들에게 이제 도시 문화를 하고 이제 도시민들 그들의 상층부를 통합해가지고 또 노마의 충성을 맹세하는 어떤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또 노마 곳곳에 속주 곳곳에 뭘 만들어요? 노마식 도시를 만들고 콜로세움 같은 비슷한 경기장 만들고 거기에 또 검투사를 고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투사들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이 검투사들은 되게 신분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노예들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남부 이탈리아에서 그 검투사 반란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스파르타쿠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남부 이탈리아에서 치쫓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대농장에 있는 노예들 해방시키고 그리고 로마군을 격퇴하고 그래서 3년간 항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진압을 당하는데 그게 뭐냐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다. 이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은 나중에도 영향을 주죠. 나중에 그 1차 세계 끝날 때 그 독일 공산당이 이끌었던 반란이 있죠. 스파르타쿠스난 그 명칭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스파르타쿠스 반란이 끝난 후에 노예의 생활은 나빠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진압하고 나서 이거 너무 뭐냐면 막대할 경우에 어떻게 얘네들이 반발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그 지배층에 대해 피지배층들의 그 반발이나 반항들이 진압하고 실패하지만 그게 꼭 그게 영향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배층도 이렇게 진압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되게 힘들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지배층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고려한 정책들은 필 수밖에 없는데 노예의 지위가 상승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그대로.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동맹시 전쟁이 일어나요. 동맹시 전쟁. 왜냐하면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우리도 뭐냐면 로마 시민권 달라. 그래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처음엔 반발을 했어. 그 지도층들이 노마 시민권을 너무 중구난방 남발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근데 동맹시들이 막 일어나고 노마를 포위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물러나서 노마 시민권을 주니까 곧바로 이제 반란이 가라앉았죠. 그래갖고 그다음 줄리아법이나 플라우치아법에 의해서 이탈리아 노마 시민권 획득했는데 무슨 법이 중요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동맹시 전쟁에 노마 시민권의 확대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형상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192페이지 펴보세요. 자, 192페이지 15번 문제 볼까요? 자, 여기 15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 친 그 대농장을 경영했던 노마 계층 두 개 쓰고 이 대농장을 설립할 수 있게 한 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농장에 주로 생산한 농작물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노마 계층은 노비레스 에퀴테스죠. 그래서 있고 그 법의 내용은 이제 뭐냐 그 노마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는 처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공유지를 이제 나누는데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다음 농작물은 포도와 올리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 문제 아니라 잠깐만. 196페이지. 자,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비유적인 내용인데 은유를 하고 있는데 자, 빵과 서커스는 의미를 한 줄에 쓰고 노마 황제 그러니까 공화정 말기부터 해서 군인 정치가 노마 황제 빵과 서커스 정책을 했는데 그 정치적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노마는 시민들에게 빵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나 전차 경기, 연극 등 각종 오락거리를 1년 내내 눈과 귀를 즐겁게 했어. 그리고 공화정 말기의 집권자들은 노마 황제는 이걸 통해서 정치인에 무관심하게 하고 노마 대중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래서 통제된 평화로서 유지되었다. 그래서 빵과 서커스를 통해서 이런 대중들을 이제 뭐냐면 자기 편 끌어들였고 정치 무관심을 만들었다. 이런 정책들을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노마 제정 때 이제 얘기했지만 빵과 서커스 정책이 꼭 그 종은 아니야. 왜냐면
이 정책을 하면 이거 오늘날만 하면 이제 그 돈을 풀어가지고 일종의 인기를 끄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해. 재정. 예, 재정. 막대한 재정인데 나중에 노마 재정 시기 때 이제 재정 압박이 한 원인이 돼요. 이것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자, 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 말기의 군인 정치가 이렇게 이제 보죠. 다음 테마 140, 저희 테마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공화정 말기에 들어가면 원로원의 정치적 독점이 더 심하고 무능과 부패가 있고, 원로원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누가 등장하죠? 그 군사정관이 등장하죠. 우리가 삼두정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별쪽파, 민족파의 투쟁, 민족파의 투쟁과 장군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투쟁과 결합되면서 이제 이런 군사정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마리우스 병제 개혁을 통해서 사병화된 군인들이 동원돼서 정치에 개입되죠. 예, 요게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요번에.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마리우스 보죠. 마리우스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야. 이 마리우스라는 사람은 그 뭐냐면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예전에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예속민 출신이고 평민 출신이야. 예, 그래서 평민이면 민중파하고 별쪽파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요? 민중파에 속하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BC 2세기 때 아프리카의 누미디아, 프랑스 갈리아, 그 다음에 소아시아의 포투스의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걸 진압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성장했던 사람이 이 마리우스인데, 이 마리우스의 이제 내용을 보면, 병제개혁 내용을 보면 자연독립 몰라고 종중의 시민권 유지가 곤란하니까 이제 무산대중, 프롤레타 계층의 이제 이 사람들을 일종의 직업군인으로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무장 공급이나 봉급을 받고 복무가 마치면 토지가 급여되고 정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국가에 대한 충성보다 누구의 충성이 앞서이죠? 장군의 충성이 앞서게 되고, 그리고 장군의 사병을 전락되고, 그리고 이 당시 원로원들이 제대로 정치를 했으면 되는데 정치를 제대로 못했어. 원로원이 무력화됐죠. 이때 무력화라는 것은 무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없을 무자 심력자예요. 예, 무력화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정치에 등장하게 됐다. 군인 정치가들이 이런 것들 이제 근데 결과가 그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나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제 꼭 외워두시고, 자, 술라를 보죠. 술라도 예전에 한번 예전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자, 술라는 원래는 이제 마리우스의 부하 장수예요. 근데 마리우스하고 완전히 이제 출신이 다르죠. 마리우스는 정형적인 흑수주고 이 슐라는 명문가 출신이에요. 오늘날 금수저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리우스가 이제 처음에 부하 장수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동맹시정제 때 그 마리우스보다 더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별족파의 이제 심을 받고 슐라가 이제 마리우스를 이제 그 뭐냐면 제거하고, 그 당시 마리우스가 이제 뭐냐면 제거하고 그 슐라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민중파가 아니라 별족파 출신이야. 별족파 출신인데 누구 중심이겠어요? 당연히 별족파는 누구와 연결돼 있죠? 원로원과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원로원 중심의 정치를 하게 돼요. 원로원 중심. 그래서 반대파 민중파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반대파의 재산을 몰수해갖고 추종자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추종자는 어떤 세력들일까요? 원로원이죠. 그리고 노예를 바탕으로 친위대를 구성하고 종신 독재관을 침입하면서 그 다음에 평민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평민의 부족해와 호민관 권한을 축소해요. 대신에 뭐의 권한을 강화시키죠?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시켜. 그래서 원래 원로원은 그 한 3,4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600명까지 확대하고 자신에게 이제 뭐냐면 충성한 원로원 세력들을 거기다 끼워 넣은 거야. 그러니까 종전의 노마의 그 국제를 번역하고 파괴한 거죠.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슐라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폼페우스라는 사람. 폼페우스. 자, 폼페우스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별족파지만 그 종전의 그 슐라와 다른 정책을 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민중의 어떤 것들을 이제 뭐냐면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은 평민층의 접근하고 종전에 슐러의 그런 반동적인 국제를 다시 회복하죠. 원상으로. 그래서 이 국제를 회복했다는 것은 어느 의미가 있죠? 종전에는 아까 슐러는 뭘 강화시켰다고 했죠? 원료를 강화시키고 상대 평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평민회와 호민간을 약화시키잖아요. 근데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내. 그래서 국제를 원상태가 이제 원상태. 여기가 좀 빠졌네요. 예, 폼페이우스. 여긴 없네. 제가 요것만 보다가 이제 했는데, 하여튼 원상태로 해갖고 민중파의 지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복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르티우스나 스파르타쿠스 장단, 해적 진압, 그다음 속고 삼고 밑에 단테스 반란을 진압하고 등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상 여기 밑에 있네요. 슐러의 반동적인 국제를 원상태로 한원 이렇게 그 다음에 1차 3두 정치를 설립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는 도중에 빠졌는데 자 그 당시 이제 그 원료인이 이렇게 이제 폼페이우스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폼페이우스를 계기로 해갖고 1차 3두 정치가 성립이 되죠. 자, 1차 3두 정치는 누구예요? 카이샤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클라우소스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 폼페이우스가 이제 처음에 그 주도를 해가지고 이제 했지만, 나중에 누구한테 넘어가죠? 카이샤르한테 권력이 넘어가게 되죠. 카이샤르.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집권자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누구예요? 카이샤르.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자, 시저인데 이 시저는 그 갈리아 정벌을 하죠. 그러니까 집권하기 전에 갈리아 정벌인데 갈리아는 오늘날 어디죠?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를 이제 뭐냐면 정벌을 해갖고 그 당시 에스파냐 육상 통로를 확보하려고요. 왜냐하면 에스파냐가 누구 식민지였냐? 그 당시 노마 식민지였고 이탈 봉국하고 있는데 중간에 갈리아 지역은 노마의 땅이 아니었어요. 붕 뜨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상 교통로만 이용하죠. 안 되겠다 해갖고 육상 교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노마는 시절을 파견해갖고 갈리아 지역을 이제 정복하게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갈리아 지역은 그 정복하고 나서 그 당시 유명한 뭘 쓰죠? 갈리아 정교를 쓰죠. 그래서 갈리아 정교를 써가지고 이 갈리아 정교가 게르만 민족들의 어떤 생활을 알 수 있는 1차 설고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 이제 로마에 있었던 폼페이우스가 시저의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몰아가서 폰강을 넘어가죠.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넘어오긴 이제 안 되니까 국법을 어기고 넘긴 거예요. 폰강을 넘어가서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미 주사위는 던졌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 쳐내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폼페이우스가 어디 도망가요? 저쪽 클레오파트라 도망가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폼페이우스 목을 받쳐가지고 갖다 바치잖아. 시저한테.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갈리아 정복을 해서 노마가 이 지역을 장악을 했고요. 그래서 노마가 노마가 장악했다고 쓰시면 돼요. 노마 정권이라고 좀 말이 이상하니까 이 갈리아를 이제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와 노마 문화를 유럽의 대륙에 이식시키는데 그게 있다. 노마 문화의 유럽화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지역, 갈리아의 이제 이쪽에서 이제 그 지역에서 갈리아의 지역, 독일 지역의 갈리아 지역에서 노마의 이제 지배 아래 맞서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베르키게토리스의 반란이에요. 발음하기 좀 힘든데, 예, 베르키게토리스 반란을 진압을 하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포로 잡혀갖고 처형을 당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우스를 제거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민중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해요. 이 시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명문가 출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파 하면 평민 출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귀족 출신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귀족 출신 중에서도 강남 좌파처럼 주주가 아니라 비주주.
그래서 아웃사이드 있죠. 이 사람들이 기존의 체제 안에서는 권력을 못 잡으니까 누구와 손을 잡은 거야? 민중들과 손을 잡고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방법이었는데, 자, 이 시절의 정책들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일단은 자기에게 이제 충성했던 그 노병들을 이제 토지를 주면서 정책을 시키고, 그 약탈한 곡식들을 무료로 분배를 해요. 전쟁포도 이제 값싸게 팔아넘기고, 시민들에게 연회도 제공이고, 신전과 그 다음에 공공건물도 건조하고, 건축, 공공건물도 건조 만들고요. 부채도 삭감하고, 징세제도를 이제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달력을 제정하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새로운 달력 제정.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율리우스 럭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영향을 받으면 이집트의 달력에 영향을 받아요. 이집트의 달력을 영향을 받아서 1년을 365일로 해갖고 4년마다 윤년을 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자, 이것이 이제 1582년에 그레고리 역법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1년에 그 4년마다 윤년을 둬도 이게 그 365.4 뭐 해가지고 조금씩 미세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걸 다시 조절한 것이 뭐냐, 그레고리 역법이고, 오늘날 쓰는 서역은 이 그레고리 역법에 출발한 거죠. 예, 그래서 이집트 역법, 그다음 율리우스역, 그다음 그레고리 역법,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화폐에 자신의 여기는 안 나왔지만 화폐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요. 화폐에 초상을 새기는 것은 그 로마 방식이 아니에요. 어디 방식이죠, 이건? 오리엔트 방식이죠. 그만큼 자기가 이제 뭐냐면 최고 권력자가 되겠다, 그 의지를 이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리에는 카르타와 코린도 식민지를 건설해서 가나안 이주민을 이주시키고, 그다음 북부 이탈리아 갈리아와 시칠리아에 라틴 시민권을 또 부여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민중 친화적인 어떤 정책들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하니까 누가 반발하겠어요? 공화주의 정통을 지키려고 하는 공화파들이 반발하죠. 요게 공화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주로 원로원 계층들이야. 그래서 원로원 계층인데 이제 브루트를 시켜가지고 거살하죠. 그래서 카이샤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브루투스는 자기 그 시저의 예전 여자친구의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시저의 아들일 거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성립이 안 되고, 근데 믿고 의지했는 것 같아, 시저가. 근데 그 믿고 의지하는 사람한테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제거했던 폼페이우스 그 밑에 상에서 칼 맞고 죽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브루투스 너마저 하면서 죽잖아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브루투스에서 시저가 죽고 나서 브루투스와 그 공화주의 정통을 지키려는 그 장당들은 이제 제거당하고, 그 부하장수에서 다시 제2차 3대 정치가 생겨요. 그래서 제2차 3대 정치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죠. 자, 안토니우스는 누구예요? 이 사람은 시저의 부하장수죠.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는 누구냐면 시저의 조카예요. 시저의 조카인데, 그 나중에 이제 양아들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원래 이제 그리스에서 유학을 갔다가 그 당시 이제 시저가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급히 들어와가지고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네피도스. 근데 이제 네피도스는 탈락하고, 그 다음에 그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안토니우스는 이제 소아시아 이집트를 가다는 동방 하다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갈등을 빚게 되죠. 갈등을 빚게 돼서 결국에는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과 옥타비아누스하고 한번 싸움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뭐죠? 악티움 해전이죠. 악티움 해전. 예. 그래갖고 악티움 해전에서 이제 그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이 격파를 당함으로써 이제 정치적 헬레니즘 제국이 폐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동부 지중해 패권이 다시 완전히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사람인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사람도 인생이 기구해. 그 사람이 이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포톨로마이오스 11세가 공동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했어요. 그 당시 근친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자기가 왕을 혼자 하고 싶은데 이제 남동생이 있으니까 이제 노리고 있다가, 그 당시 시저가 왔죠. 그러니까 폼페이우스를 쳐내고 그 시저한테 몸을 바쳐가지고 자기 동생을 제거하죠. 그래서 시저하고 폼페이우스 간에 뭐예요?
아들 한 명 뒀어요. 그냥 시전 로마에 돌아가고. 또 누가 왔어요? 안토니우스, 그죠? 안토니우스 또 사망에 빠져가고 했다가 안토니우스가 이제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실력자가 누구예요? 실력자가 아까 이제 왔던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한테 옥타비아누스는 코를 큰 여자를 되게 안 좋아해. 코가 큰 여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자들 성형수술할 때 코를 키우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코를 큰 게 그게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크니까.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가 코를 이렇게 높거든. 코가 되게 높아가지고 별로 이제 뭐냐면 그 옥타비아누스의 어떤 성에 안 찼나. 그래서 이제 그 얘를 이제 뭐냐면 로마에 끌고 가가지고 궁중에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개선식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죽느니 안 되겠다 해갖고 뭐죠? 독배에 물려가 죽게 되죠. 독배란다 저기 독뱀에 물려가고 죽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클레오파트라 코가 뭐 한치라도 좀 낮았으면 역사가 바뀔 거라고. 근데 코가 낮다는 의미는 우리가 자존심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코가 낮은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4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형성평가. 140페이지가 아닌데 잠깐만 이게 아이고 8번 문제니까 제가 다시 뒤에 넘어가서 190페이지. 자, 190페이지 8번 문제를 볼게요. 8번 문제. 자, 다음 설명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등장하게 된 군사적 배경과 의미를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여기 제1차 삼도정치하고 제2차 삼도정치가 있는데 여기 제1차 삼도정치가 누구고 제2차 삼도정치가 누군지 외워두세요. 또 이것도 단순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예. 하여튼 군사적 배경은 이제 그레코스 형제가 개혁을 실패한 거, 평민파, 별족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혼란도 있고 그러면서 군인 정치가들 등장한 거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의미는 원로원과 민회를 배제한 채 그러니까 종전에 이제 그 로마의 어떤 공화정 시스템을 배제한 채 3인에 의한 공동통치 체제가 이루어졌고 권력이 몇몇 사람들에 집중되면서 결국에는 공화정 체제가 붕괴됐다. 그래서 제정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테마였던 그라코스 형제 개혁은 내일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